예, 그러면 이어가지고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기망을 했으니까 차고 처분행위 재물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위자가 기망을 했어요. 속였으면은 상대방이 차고 속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차고라고 하는 것은 피기망자의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다. 뭐 별 설명하는 건 없고 거기 보면 차고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인과관계는 계속 필요하다 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처분행위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처분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처분행위를 보면은 피기망자의 하자에 있는 의사를 하더라도 이에 기이한 교부 및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이 사람이 속아가지고 속인 사람이 있고 속은 사람이 속았다 할지라도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처분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 요건, 직접성, 객관적으로는 직접성의 요건, 두 번째로 주관적으로는 처분 의사가 필요하다. 이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환해 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 취득되는데, 상대방한테 취득되는데 여기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처분 행위로 인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처분 의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처분 행위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처분 행위를 한다. 내가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된다 하는 그런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되냐? 관련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처분 의사가 있는데 그 처분 의사의 내용이 어디까지 인식해야 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본 것처럼 처분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재물 또는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인식, 내 행위로 인해서 나의 재물이나 재산 이익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말하는데, 이 점이 바로 탈취죄와 구별되는 점이죠. 즉 행위자가 속였어요. 근데 속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나한테 뭔가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교환에 나온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처분의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전원협체 판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재산 이익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처분의사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거 뭐 신청서인데 신청서 써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할머니가 사인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자금을 대출받는, 할머니의 담보, 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거다. 그럼 우리가 그거 갖다가 사기죄 성립하냐 했을 때 과거에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그 할머니가 사인한 거는 내가 어떤 사인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만 있었지 내 재산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는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협체 판결로 그 견해를 바꿔가지고 처분의사는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내 행위가 내가 무엇인가 처분한다는 의사, 무엇인가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지 그 행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어떻게 넘어간다 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원합체 판결로 대법원이 바꾼 견해고, 95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2001년도 판례는 옛날 판례고 표준 판례로 선정되어 있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이른바 서명사추로 표현된 사안에서 처분행위성을 인정한 판결이라 가지고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은 판시상 3번 봐보세요. 판시상 3번 보면은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갑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등을 근저당권을 을 등에게 설정해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즉 이 관련돼 가지고 갑이 있고 여기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토지거래 허가서라고 서명을 받은 거예요. 허가서를 가지고 여기다 서명을 받은 겁니다. 피해자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서에다 사인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얘가 준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자, 이 사람이 피해자가 사인하고 인감증명 받으니까 얘가 이걸 갖다가
을한테 넘겨가지고 근저당권 설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대출 받은 거겠죠. 이거 관련해서 얘한테 사기자가 성립하냐라는 가지고 과거에는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사기자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판시상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 갑등의 행위, 이 갑이 그 갑등의 이 속인 행위,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고 갑등의 처분 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갑등에게 그 소유 토지들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갑등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 근데 저 이제 잘못 설명했는데 이제 요 설명은 갑이고 이제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의 의사는 뭐다? 이 사람의 의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라고 이제 본 거지만 어떤 행위를 함에 인해 가지고 처분 의사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판결 요지 보시면 다수견 관련돼 가지고 밑줄 부분 쭉 나오는데 그 다수견 밑줄 부분 위에서부터 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가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얘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건 사기죄에서 말하는 그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보면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가 속인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가 하는 처분 의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분 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 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 즉 내가 뭔가 사인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구체적 결과에 대한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6페이지 그 맨 밑에 줄 굵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처분 행위라고 평가되는 어떤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처분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설명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수견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명사치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봤다. 이제 반대견도 있는데 반대견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서명사치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봤다.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서명사치는 사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요. 과거에는 사기가 안 된다고 봤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처분서 관련돼 가지고 서명사치했다. 이거는 과거에는 사기가 안 된다고 봤다가 지금은 이제 사기가 된다. 왜냐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서명사치하고 구별해야 될 문제가 인장사치 문제가 있습니다. 인장사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판결로 이 판결은 단순히 그냥 제가 마음대로 뻔뻔한 게 아니라 반대 의견이 제시하는 판결이에요. 인장사치에서는 사기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서 왜 서명사치에서는 사기가 되느냐 라고 이제 반대 의견이 제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비교 판례로 인장사치 판례가 나오는데 자, 그 대법원 82년도의 판결이죠. 81도 1732 판결 보면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이 정도만 매수한 사람, 이걸 갑이 매수했어요. 이거 원래 전체 토지는 을의 소유죠. 자, 그럼 현재 이거는 을의 소유라는 거죠. 자, 근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갑이 을한테 이걸 분할 등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돈장을, 인감 도장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도장을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분할 등기를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소유권은 을에서 갑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가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이렇게 등기했을 때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갑은 이 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된 것만 이전되지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처분하지도 않았고 을이 처분하지도 않았고 등기 공무원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 인정사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서명사치와 구별되는 문제로서 반대 의견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처분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처분행위자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 속였을 때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는데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를 한 사람이 이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게 원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밑에 보는 것처럼 98페이지 밑에처럼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실제로 자기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분행위를 할 때 이 처분행위자는 이 처분행위자에 대해서는 뭐다?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이 지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위만 있으면 되지 뭐 법적 권한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표준 판례로 나온 것처럼 그 98페이지에 나오는 표준 판례 94년도 판례인데 99페이지 밑줄 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판유죄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즉 속은 사람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어긋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효한 권능을 갖거나 지위를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즉 관련돼 가지고 어떤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사실상의 지위만 있어도 된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처분 행위자와 이런 재물과 재산상 이에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꼭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기망자와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동일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삼각사기가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재산범죄다, 그러면 속은 사람이 피해자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속은 사람과 그 다음에 피해자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각사기라고 하고,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것이 소송사기하고 이제 신용카드 범죄가 있는데, 신용카드 범죄는 뒷부분에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사기에 관련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 보면 삼각사기라, 특히 소송사기라 그러는데,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므로써 재산사기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법원이 있고 여기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자, 법원한테 원고가 허위의 주장을 했는데, 허위의 주장이라고 하는 기망행위라는 거죠. 여기가 근데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뭐겠어요? 처분행위는 이건 종국 판결이겠죠. 종국 판결을 해가지고 종국 판결의 효과로서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다음에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전에 얘가 취득하고 얘한테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각사기가 인정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소송사기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못 알면 주체는 원고만 된다고 생각해요. 자,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허위의 주장을 하면 그때 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고가 정상적인 주장을 했어요. 정당한 주장을 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답변서에 제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답변서를 믿어가지고 만약에 법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처분행위를 했다. 얘의 정당한 주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답변서에다가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얘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사기 관련돼 가지고는 소송사기의 주체는 누다? 주체는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이제 원고와 피고는 좀 과장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장된 주장을 할 때마다 다 우리가 소송 사기를 봐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허위의 주장, 즉 원고의 허위 주장이라든가 허위의 답변서 제출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뭐다? 기망행위로서 단순히 과장된 게 아니라 기망행위로서 적극적 사술 정도에 해당해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이런 허위의 주장과 허위 답변서는 최소한 기망행위로서 적극적 사술에 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적극적 사술 관련돼 가지고 이걸 플러스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술에 의해서 처분행위, 즉 종국 판결인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 판결이 아닌 뭐 임시 판결이다, 좀 가압류나 이런 거다, 그럼 그건 우리가 소송 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종국 판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뭐다? 이 행위자는 당연히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관적 요건이 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보는 것처럼 그 삼각사기와 관련된 소송사기 문제는 이 정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자, 밑에 2003년도 판례 판시상 두 번째 보면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오죠. 거기 보면 좀 재판요지 보시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소송에서 좀 과장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사기로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적극적 사술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객관식으로 잘라놓은 건데 판시상 밑에 판례 판시상 보시면은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 사유를 들어 공시초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재건 판결을 받은 경우, 이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계수표랑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내가 가계수표를 책을 가져다니면서 가계수표에다가 그 수표 금액을 써서 누구한테 발행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가계수표를 은행에다가 제출하면 제 계좌에서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근데 내가 가계수표에다 돈을 얼마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계수표를 분실했다 가지고 허위의 분실 신고를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 가계수표에 재건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판결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이 가계수표를 무효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법원은 나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판결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준 판례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럼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사기가 가능하겠냐? 판례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사기가 불가능하다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판례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또 100페이지에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100페이지에 나오는 판례는 좀 복잡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그 2015년도에 나온 2014도 뭐 10086 판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판결 요지에 밑줄 부분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에 관한 강제 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자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 집행 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 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소송 사기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대전 중구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전 중구청이 있는데 이 중구청에 대해서 이 피해자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자, 근데 이제 피고인, 여기서 이제 기망을 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이 피고인이 어떤 그 피해자 회사한테 허위 내용의 약속금 공정증서를 받아냅니다. 즉, 이 사람이 허위 내용의 약속금 공정증서를 받아요. 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권한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 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압류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거 갖다가 그 압류 명령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류 명령 결정을 받아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이때 소송 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원래 판례는 이때 이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이때 소송 사기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제 그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나온 판례의 내용이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잘 판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처분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럼 처분행위를 하면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101페이지에 나온 거죠. 여러분도 거기 보면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때는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가지고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착오에 빠지고 처분행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준 판례인데 표준 판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피해자다. 그럼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거나 법인의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자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준 판례 2017도 8449 판결을 보시면 판결 요지의 밑줄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 대표가 속았느냐 속지 않았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의 대표가 법인한테 기망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의 대표가 공모자다. 아니면 공범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법인은 속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법인은 속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는 것처럼 따라서 피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이 속은 게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속아야 되는데 이 사람과 기망자랑 같은 사람이거나 공무원관계예요. 그러면 얘가 기망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착오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인과관계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교부 등에 혹시 처분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이 법인의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건 변론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망, 착오, 처분 행위로 인해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기망, 착오, 처분 행위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망을 한 사람, 기망자가 취득할 수 있죠. 이게 1항의 내용이고, 이거를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망자와 제3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있는 거죠. 그 표준 판례 보면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하는 제3자 취득 사기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것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이제 정한 건데, 밑줄친 부분만 보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 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해야 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망자와 제3자가 이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최소한 이 사람의 수적처럼 어떤 간접 정보면, 이 사람이 간접 정보면 처벌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도 아니라면 이 사람한테 얘한테 취득시켜야 될 고의와 불법 영득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재물과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재물이나 재산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손해가 필요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다수의 학설은 당연히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손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제 판례의 견해는 일관되게, 항상 우리나라 판례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손해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해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보호법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에서는 보호법익이 전체로서의 재산 플러스 거래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호법익으로 보는 거다. 자,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재산상의 손해를 불문의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판례는 일관하여 불효설 입장이라 가지고 판례는 쭉 부정하고 있어요. 거기 나온 표준 판례는 그 기존의 대법원이 계속 손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례의 대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최근 판례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표준 판례에서 중요한 건 판시상 1번과 3번이죠. 자, 3번은 이제 손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이거 1번 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기망의 내용이 뭐고 법률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때 부작위한 기망에서 그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기망이 뭐고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지 관련된 것들을 보는 건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기망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심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과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거는 이미 앞에 봤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 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지했다면은 상대방이 거래를 안 할 것이다. 그럼 그땐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까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돼 가지고 뭐 판결 요지 세 번째 보시면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재산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와 관련돼서 학설 중에는 필요설, 불효설, 이분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설의 입장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제가 결론도 필요설의 입장이라는데, 뭐 이 경우에 손해 발생을 사기죄 성립의 필요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기죄와 기수와 미수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손해가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러나 손해가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는 겁니다. 자, 손해액은 전체 재산이 다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관련돼 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 내가 내일 모레 줄 테니까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5천만 원 빌리면서 나중에 2천만 원 갚았다 하더라도 뭐요? 사기액은 전체가 처음에 빌린 5천만 원 전체가 사기액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편취액, 사기액을 보는 계산하는 판례의 방법을 보면은 그 밑줄 부분 보시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체다.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야, 너 그 골동품 있는데 골동품 나한테 좀 팔아라. 근데 안 팔라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뭐 많이 쳐줄게. 가지고 너 그 골동품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막 속여가지고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내가 진짜 사실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안 팔을 골동품을 나한테 내가 속여가지고 골동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매 대금 줬을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판매 대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동품 가치 자체가 전체가 다 편취액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럴 때 밑에 표준 판례 보시면은 그 표준 판례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판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판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요지에 그 판결요지 3번과 4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에 대한 것이 편취액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 금액은 이를 편취액에 합산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표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표준 판례와 관련된 그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렇게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 재산상의 이익 취득, 손해가 필요하다. 편취액은 뭐 전체로서의 가치를 따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행위가 여기서 실행의 착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고 언제 기수가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또 우리 교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이제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를 가지고 편취 의사로 기망을 개시한 때, 실행 착수는 당연히 기망이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다? 기수는 언제다? 기수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때, 아니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때 기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기 도박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국가적 법익에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이라는 건 배웠죠. 자,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 도박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냐 관련돼 가지고 2015년도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 판시사항보다는 판결 전문에 있는 밑줄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기망을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로 한 것을 보아야 되고, 사기 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사기 도박하려고 상대방한테 사기 도박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을 때 그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만 성립한다. 접속범위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받더라도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더니 소송사기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아까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는 뭐요? 원고인 경우에는 허위의 소장을 제출한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고, 기수식은 언제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죠. 판결이 나온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돼야 되니까 원고가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면 허위의 소장을 제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고, 법원의 처분행위인 종국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확정됐을 때 기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고가 하면은 하는 허위의 답변서를, 허위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고, 그런 허위의 답변서 제출 이후에 어떤 종국 판결이 나와가지고 확정되면 그때 기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사기의 경우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여러분들이 원고와 피고를 좀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판결도 뭐 200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송사기 관련된 그 정도의 내용들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는 것처럼 뭐 판결 요지의 첫 번째 다수견만 보시면은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라고 이렇게 그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수 시기 관련돼 가지고 소송 사기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거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사기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 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보험 사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보험 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 시점은 보험금을 청구한 때라는 거예요. 자, 보험 사기에서 일반적인 실행의 착수는 언제다?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보험금 청구한다고 다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니죠? 자, 보험 사기를 통해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 청구하는 사실을 보고 심사해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수가 되겠죠. 실행의 착수점은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허위로 뭐 일부러 불을 지르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른 거는 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되겠지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그 보험사기에서 말하는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고 안 주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안 주면 실행에 착수했으니까 미수가 되는 거고, 줬으면 이제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행의 착수점이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보험 계약을 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보험 사기에서는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원칙적인 모습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보험금 편취 사례에 관련돼 가지고 뭐 살인, 뭐 보험금 편취하려고 생명보험에 들은 사람을 살인해 가지고 죽였다, 살인하고 방화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살인과 방화는 보험 사기에 있어서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그냥 살인죄와 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을 땐 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기수는 청구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았을 때 기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적 모습에 대해서 보험계약 기망 사례에서는 청약서 작성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기수 시기는 보험금 수령 시라고 그래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게 보면 보험계약 기망 사례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보험이란 게 뭐예요? 보험이란 건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가 보험계약을 하고, 그럼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납부한 다음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미 보험계약을 할 때 이미 우연한 사고가 아닌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보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보험계약을 하는 건 이건 보험의 본질을 흐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을 계약할 때, 즉 청약할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작의 표준 판례 보면 부작에 의한 기망을 설명하는 판례라는데 2007도 967 판결을 보시면은 특정 여러분 거기 보면 그 판결의 내용은 뭐예요? 사기에 대해서 미수가 됐다는 거죠. 자, 보는 것처럼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관련돼 가지고 뭐 질병이 있었어요. 이미 질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자, 질병이 발병을 했으면 이 발병한 시점 이후에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면 원래 뭐예요? 계약을 하면 이 계약 이후에 발병된 어떤 질병이 발병되면 이 질병 발병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보험계약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이때 발병한 게 아니라 이미 발병해 있어. 근데 이거를 계약할 때 속이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런 질병 발병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계약할 당시에 청약할 때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이때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사기죄의 미수가 된 거고, 이 밑에 판결 2013도 7494 판결을 보시면은 판결 요지 봐보세요. 판결 요지 보시면은 판결 요지에 굵은 표시되는 부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아니면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바로 실행에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게 3개죠. 즉 이런 것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고가 구체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숨긴 경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라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자, 계약을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 실행에 착수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험 사기 관련돼 가지고 이해해 두시고, 그 밑에 이제 판결 요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밑줄 친 부분은 이거는 총칙상의 쟁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죄에서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지만 예비죄에서의 종범들,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예비 단계에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는 정범의 행위가 예비 단계에 있었지만 실행에 착수 이후에 어떤 쭉 진행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예비죄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논점이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은 정범의 실행에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판례 뭐냐, 가라 환자한테 입원 확인서를 의사가 발행해 줬어요. 환자가 가짜 환자인데 의사가 가짜 환자인지 알고 나서 그걸 갖다가 발행했다. 입원 확인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의사는 이 환자가 가라 환자였다는 걸 알고 발행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이제 우리가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자,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라는 거, 인식 플러스 의사 이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 인식이라는 건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자,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고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놓고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는 거다. 그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준 판례를 보시면은, 최소한 행위를 할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면 어떡한다? 그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죄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결 요지 보시면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즉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릴 때 야 내가 뭐 한 달 후에 돈 줄게 그리고 빌렸어요. 근데 돈을 빌릴 때 이미 한 달 후에 내가 돈이 들어올 게 없다는 거 알아. 그리고 한 달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돈을 한 달 후에 빌릴게 하고 말하고 빌리는 건 뭐예요? 이걸 한 달 후에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고 그런 의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할 때 한 달 후에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줘 했는데 한 달 후에 실제로 들어올 돈이 있었고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못 받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왜? 사기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표준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기 관련돼가지고 밑에 판결을 대법원 2012년도 11월에 나온 판결, 2010도 6910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보면 결국 보험 계약자가 상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아까 보험사기에서의 특별한 경우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아까 말한 다 특별한 경우죠. 이게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 같은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실행의 착수점은 앞으로 당겨진다 보면 되고 그 밑에 표준 판례는 그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판시상 2번 판결요지 2번을 보시면 결국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있는데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지급받은 사안이죠. 이제 그런 사안과 관련돼가지고 그 미추천 부분은 판결요지의 두 번째 판결요지 미추천 부분 보시면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 행위는 을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을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을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공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 시기와 관련된 건 언제다?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가 기수 시기다. 그 전에 관련돼 가지고는 기수가 아니고 계속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계속 되는 거다.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주관적 구성요건을 고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불법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과연 불법 영득의사에서 제가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말할 때 이 불법은 판례는 뭐로 본다? 판례는 이 불법을 수단의 불법으로 온다는 거죠. 수단의 불법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뭐 재산상 이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넘겨받을 뭐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받으면은 그 불법적인 방법이 이제 기망의 방법으로 받으면 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뭐 다수설이라 하지만 실제로 다수설인지는 요즘 의문이 드는데 영득의 불법설은 주관적 요건인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근데 이제 판례는 어떡한다?
판례는 수단의 불법성을 취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할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판시사항에 관련된 두 번째 판시사항만 보시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한, 점유취득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이니까 자주점유해야겠죠. 그 점유 권한에 관한 자주점유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 밑줄친 부분을 쭉 보시면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 상대방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시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상대방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 관련돼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데 취득시효가 인정될 때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자주점유가 추정받고 있는 것뿐이고 아직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런 소송에서 소송의 승패의 결정적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처분 문서를 위조하고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정 번복의 입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처분 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체증법칙상 그 문서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취득 취득시효 뭐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든지 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인가요? 자주점유로서 뭐 20년 토지에 대해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는데 자주점유로 추정받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받아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하더라도 그런 방법에 있어 자기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자주점유를 인정받아가지고 취득했다면 그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기 때문에 불법 용도에서는 수단의 불법을 말한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기망행위를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례가 나기 때문에 그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범죄 관계를 보면은 죄수 문제는 결국 한 개의 기망행위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했다. 이건 아까 포괄일죄라고 했죠. 뭐 접속범에서 포괄일죄가 된다는 정도 보면 되고 한 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각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 그럼 그냥 사기죄 일죄예요. 왜 사기죄는 비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사기죄 일죄가 된다. 그 다음에 수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사람을 속였다. 그러면 각각의 실체 경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성립시킨 후에 사기죄가 성립됐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차입원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 재판결 요지 5번째 보시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의 차임 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죄수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른 범죄와 관계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표준 판례가 있고 그런데 사기와 제가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한국 공부할 때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횡. 여러분 이런 뭔가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사기와 배임죄가 경합하면 사기죄만 성립한다. 사기죄와 횡령죄가 경합하면은 횡령죄만 성립한다. 그래서 사배사 사횡횡이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사기죄와 배임죄가 경합하면 즉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기망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사배상이라는 거죠. 두 개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하나의 행위로 사기와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배임이란 것을 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나온 표준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기죄의 성립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해가지고 만약에 사기와 배임이 경합한다. 그럴 때는 각각의 양자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사기와 배임죄가 다 성립하고 그것은 상상력 경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사기죄와 횡령죄가 문제된다. 그럼 횡령죄만 성립된다고 봐요. 자, 문제는 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를 보면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수단하여 영득한 경우에는 자기 점유에 대한 편취관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분 행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내가 횡령해 먹은 겁니다. 그럴 때는 기망에 의해서 먹은 거냐 아니면 횡령해서 먹은 거냐 했을 때 기망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재물에 대한 기망이 있을 수도 없고 상대방의 처분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기죄와 횡령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횡령죄만 성립한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기죄의 기본적인 사기죄를 마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관련된 범죄로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